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살의 예비 신부입니다. 오늘 저의 예비 남편과 함께 살게 될 신혼집을 계약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어요.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며 많이 싸우고 우울증도 오고 한다던데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그저 행복할 따름이네요. 아무 고민 걱정 없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옆에 있는 현재 예비 남편이 아닌 2년 전에 만났던 이전 예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 생각하고 만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어이없이 파혼당하고 헤어졌네요. 헤어지고 나서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그 사람과 헤어져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저의 이전 예비 남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2년 전,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저희 할아버지부터 운영을 해오던 회사로 설립한 지 60년이나 되었고 직원 수도 80명에 연 매출도 100억이 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랍니다.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계시다가 5년 정도 전에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가 물려받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의 회사는 화학 관련 회사인데 저는 이쪽은 아예 관심도 없고 전혀 모르는 데다가 회사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학과를 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관련 센터나 요양원을 차려 운영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일한 자식인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싫다고 하자 그럼 아버지는 딱 3년만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사회복지센터나 요양원도 엄연한 기업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멋모르고 운영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옆에서 3년간 일하며 회사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 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은 역시 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 지루하고 일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참고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제 이상형에 가깝고 목소리도 아주 멋진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나이는 저와 같은 28살에 이름은 홍민호였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둘 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나이도 같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졌답니다. 그 뒤로 회사 업무를 핑계로 몇 번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분을 서서히 쌓아갔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만 할 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형이었고 목소리가 너무 멋지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의 의견보다 제 의견을 우선시해 주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연인 사이가 된 지 6개월 만에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저의 생각에 동의해서 먼저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말에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자 아주 많이 반가워하시며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주시지도 않던 생선에 갈비찜에 전복에
각종 나물까지 무슨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엄마를 도와 상차림이 마쳐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한테 집 앞이니 대문을 열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비 남편이 서 있었는데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구의 집에 처음 방문할 때에는 작은 음료수나 과자라도 사들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알려주셨는데 예비 남편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이고 남의 집에 간다고 꼭 뭐를 사들고 가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한 사람의 집에 첫인사를 오는데 회사에서 입는 작업복을 입고 온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온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고 작업복이 제일 편해서 그냥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만날 때마다 예비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와서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만났어요. 어차피 둘이서만 만나는 거고 예비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회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첫 자리인데 작업복을 입고 오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일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지만 일단 제가 집에 처음으로 데리고 온 남자이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엄마가 준비하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엄마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이것저것 더 먹으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과 이렇게 연이 닿은 것이 신기하다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 앞으로 우리 회사와 예비 남편의 회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첫 방문이니 뭐라도 들고 가야 한다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주셨어요. 옷도 그냥 편하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첫인사인데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며 정장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원피스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비 남편의 집 앞으로 가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2번, 3번 해도 전화를 받지 않길래 벨을 눌렀더니 예비 남편이 자다 일어난 얼굴로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오늘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어제 통화까지 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잠을 자고 있느라 전화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예비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차려주셨으니 거하게 한 상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음식은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와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집안은 청소도 하지 않았는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준비된 음식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요. 김연이 맞지? 민우한테 이야기 들었어. 어머, 무슨 과일 바구니를 다 사왔어. 우리 집에 과일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사왔으니 잘 먹을게. 주말에는 원래 쉬어야 하니까 청소도 못했어. 이해하지? 거래처 사장님 딸이라고 들었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그럼 집 구경도 하고 잘 놀다가 가요. 나는 방에 가서 낮잠 좀 자야겠어. 저는 분명히 이 집에 결혼을 생각하고 첫인사를 온 것이었는데 부모님은 제가 그냥 친구로서 놀러 온 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지만 일단 예비 남편을 따라 집과 예비 남편의 방을 구경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의 방을 구경하다가 혹시 부모님이 오늘 인사하러 온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알고 계셨는데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저는 그래도 오늘 첫인사라서 집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주말에는 늦게 아침 먹어서 점심을 잘 안 먹어. 대신에 저녁을 빨리 먹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각은 낮잠 시간이야. 뭐? 그러면 차라리 다른 시간으로 잡지. 왜 이 시간에 잡았어? 나는 그래도 오늘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할 줄 알았는데. 에이, 그렇게 진지하게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냥 집 구경이나 하고 간단히 인사하면 되지 뭐. 안 그래? 그냥 가볍게 만날 때는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한 예비 남편이었는데 진짜 제 남편이 된다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일단 방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갔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옆에 앉고 저도 일어서 있기도 뭐하고 해서 예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제가 가져온 과일 좀 먹어보자며 예비 남편에게 과일을 깎을 칼과 접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주방에서 칼과 접시를 챙겨오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칼과 접시를 넘기며 과일 좀 깎아보라고 하고 다시 TV를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 손님이고 오늘 처음 보는데 대뜸 과일을 깎으라고 시키시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과일 깎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냥 과일 바구니 안에서 사과와 배를 가져와 깎았어요. 연희야, 껍질이 너무 두껍네. 껍질을 얇게 깎아야지. 너 회사 일하느라 살림은 하나도 해보지 않았구나? 티가 너무 난다. 결혼하기 전에 과일 깎는 법부터 배워와. 알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깎아둔 껍질을 들고 너무 두껍게 깎았다고 타박하며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을 혼자 집어먹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는 예비 남편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잔치상을 차려 대접했는데 여기서는 물 한 잔도 받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과일이나 깎고 있으며 타박까지 듣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굳이 소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네는 결혼하면 엄마한테 용돈 얼마 줄 거야? 연희 너희 회사는 꽤 크니까 부모님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아? 나중에 연희 네가 회사 물려받을 수도 있고 말이야. 저는 아버지 회사에는 관심 없어요. 지금은 3년만 회사에 다녀보라고 하셔서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친정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뭐 많이 모았어? 할아버지께서 저 20살 때 성인 된 기념으로 주신 제 명의 아파트 하나 있고 어릴 때부터 돈 모으고 투자도 하고 해서 결혼을 준비할 정도의 돈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 그럼 네 아파트에서 너희 신혼살림 꾸리면 되겠다. 참, 요새 내 주변에 며느리 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느리들이 시댁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다더라. 자산이 그 정도나 있으면 너희도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가능하겠다. 우리 민호가 여자는 기막히게 잘 골라왔네. 엄마, 당연하지. 연희도 회사 계속 다니고 나도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 연희야, 그치? 저는 솔직히 아버지 회사 3년만 다니고 관두고 제 갈 길을 갈 것이고 제 명의 아파트는 여기서 먼 서울이라 거기서 신혼살림을 꾸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용돈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면 친정 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데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가는 셈이 되니 너무 부담되네요. 너도 설마 시댁과 친정이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니? 어차피 친정은 회사도 엄청나게 잘 되고 돈도 많은데 굳이 용돈을 왜 드려? 그리고 아파트가 회사가 멀어서 그곳에서 신혼집 못 꾸리겠으면 그 집 팔면 되잖아. 그 팔고 난 돈으로 이 근처에다가 신혼집 얻어서 살면 되지. 그러면 빚도 생기지 않고 딱 좋네. 그치?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내 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단다 얘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 명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이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한 달에 자신에게 100만 원씩 보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 명의 아파트니까 필요하다면 제 마음대로 아파트를 팔 수 있기는 하지만 할아버지의 선물이니 될 수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집을 마련하라고 하고 심지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 큰 용돈을 그저 바라고만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해주신다고 난리이실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그저 이것저것 받을 생각뿐인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러웠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예비 남편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며 집에 데려다 준다고 어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바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너는 꼭 쓸데없이 진지하더라. 농담?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용돈을 바라시는 게 농담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로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돈 문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우리가 당장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말해도 되잖아. 그니까 이런 거에 싸우지 말자. 예비 남편은 그저 대충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해서 예비 남편과 더는 이야기하지 않고 집 앞에서 바로 헤어졌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처음으로 갔는데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려다가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그냥 좋았다고만 했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영 아니었는지 자꾸 캐물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니 저번에 우리 집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복장도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역시나 그런 일이 있었냐며 결혼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제 생각도 엄마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번 뵀지만 예비 시댁은 너무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도 제가 계산하고 커피나 술을 마실 때도 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예비 남편 집을 방문하고 일주일 후가 제 생일날이었는데 생일 선물은커녕 케이크 한 조각도 없었더라고요. 제 생일날도 그냥 작업복 입고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는 예비 남편이 산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 지갑을 회사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어 제가 식사 비용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차에 가보니 지갑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지갑을 본 예비 남편이 당황해하는데 일부러 놓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뭐 우리가 그리 비싼 밥을 먹은 것도 아니니 제가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제 생일이라고 꼭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냥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예비 남편은 저와 만나며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고 저 혼자 데이트 비용을 내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예비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고 선물을 준비하려다가 예전에 예비 남편이 제게 했던 대로 그냥 밥만 먹으려고 했어요. 맘 같아서는 저도 똑같이 지갑을 두고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는 않기로 했네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 일주일 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이 일할 때 필요하다며 자꾸 블루투스 이어폰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려는 예비 남편에게 굳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엄마도 아닌데 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다 줘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고 예비 남편 생일날 아무 선물 없이 밥만 먹고 헤어졌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대표실로 부르셔서 들어가 보니 눈물을 흘리시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해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이미 엄마는 도착해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숨쉬기조차 버거워 보이셨어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와 제가 온 것을 보시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감긴 할아버지의 눈은 영원히 떠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가족은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지인들에게 부고를 보냈죠. 예비 남편에게도 부고를 보내니 지금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1시간 만에 예비 남편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예비 남편은 먼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을 돕다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네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도와준 예비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비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었지만 그런 감정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의 입관식을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내 번호 몰랐지? 나 민호 엄마. 그니까 장차 너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김치 담글 건데 와서 배워. 결혼 전에 시댁에 드나들면서 가족들과도 친분을 쌓고 해야 하는 거다. 저번에 민호 형, 그니까 너의 아주버님도 못 봤잖아. 오늘 와서 인사도 좀 하고 저번에 과일 깎을 때 보니까 살림 솜씨도 영 없는 것 같은데 이참에 와서 살림도 배우고 해라. 민호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 중이에요. 저 못 갑니다. 알아. 어제 민호한테 들었어. 그런데 부모 장례식도 아니고 조부모 장례식인데다가 너는 손녀인데 굳이 꼭 사흘 내내 있어야 하니? 그냥 내일 발인 때나 가면 되지.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할 일이 태산이니까 어서 와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진짜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설사 며느리라 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결혼도 안 한 제가 할아버지의 장례식도 불참하고 고작 예비시댁에 김장하러 가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뭐? 너 말 다 했니? 고작 예비시댁? 그리고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너 정말 못 배워먹은 아이구나. 정말 너무하다. 정말 너무한 건 어머님이시죠. 그리고 누구든 조부상 중이면 이런 말 전에 위로부터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조부상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위로는커녕 김치를 담그러 오라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옳은 일인지요? 저는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김장하러 오라길래 당연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는데도 저는 손녀이니 굳이 3일 다 있을 필요가 없다며 김장을 배우러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참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해하면서 더 뭐라고 하려고 했지만 입관식을 할 때 하도 울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더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예비 남편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김장할 때는 할 일이 많아서 예민해져 있다며 방금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뭐라고 더 따지려다가 장례식 중이라 싸울 기운도 없고 장례식 둘째 날이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이 계셔서 그냥 알겠다고 답장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부터 예비 남편이 왔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발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가족이 울고 있으니 손수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다들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율무차를 뽑아오는 등 알뜰살뜰히 우리 가족을 챙겨주었습니다. 전날 김장하느라 예비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새벽부터 와서 함께 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예비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엄마는 처음에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오해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예비 남편이 다시 보였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도 너무 고맙다며 조만간에 크게 밥 한 번 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로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밥을 사줘야 하니 약속을 잡으라고 했지만 예비 남편의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지는 바람에 그 뒤로 밥은커녕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네요.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은 명절이 되면 평소에 바빠서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요. 연휴가 길면 해외로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짧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 그럼 설날에 우리 집 못 와? 당연히 못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날짜를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닌데 아직 연휴라고 가는 건 좀 그렇지. 안 그래? 우리 집은 당연히 네가 명절 때 와서 음식도 장만하고 차례상도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매년 갔던 여행인데 이번 여행은 너만 빠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면 안 되나? 이미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했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내가 명절 때 너네 집 가면 너는 우리 집에 올 거야? 너네 집은 제주도 간다며. 그니까 가봤자 의미가 없지. 될 수 있으면 빠져봐. 이번에 우리 엄마 허리 디스크 와서 음식도 못 하신단 말이야. 너라도 와서 좀 도와드려. 그래야 너도 점수도 따고 하지. 안 돼, 못 빠져. 그리고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가 오셔서 음식을 못 하시면 아들인 너랑 형이 도와야지 왜 나한테 와서 도우라고 해? 난 좀 이해가 되지 않네.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 아니야? 그럼 집안일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너네 할아버지 장례식 때도 내가 가서 도왔잖아. 그럼 너도 당연히 한 번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할아버지 장례식 때 와서 옆에서 챙겨준 거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 부분은 네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크게 밥 한 번 살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직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명절이라고 가서 음식 장만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너 말 맞다 나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거참 말 섭섭하게 하네. 그럼 나랑 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안 한 이 마당에 벌써 너네 집에 가서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어차피 결혼하면 앞으로는 친정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지도 못할 텐데 결혼 전엔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너의 뜻이 뭔지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는 그냥 여행을 간다는 말 안 하고 친척 집에 간다고 할게. 왜 굳이 그렇게 거짓말해? 그냥 여행을 간다고 해. 내가 뭐 친구들이랑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가족끼리 여행 가겠다는데 꼭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매년 해왔다 해도 그렇지. 예비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일은 하지 않고 여행을 간다는데 그걸 반길 시부모가 어딨겠어? 글쎄, 나는 굳이 거짓말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난 솔직히 이런 거로 우리가 다투는 것도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예비 며느리? 우리가 뭐 결혼식 날짜라도 잡았니? 상견례라도 했어?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 연휴가 시작되어 우리는 계획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제주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너 가족끼리 제주도 갔다며? 결혼을 생각하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살림도 배우고 같이 음식 장만도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번에 김장 때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못 온다더니 이번에는 명절인데도 여행을 간다고 못 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이번에는 너도 있으니 음식도 많이 하려고 재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구나.
제가 민호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상견례도 하지 않은 제가 굳이 명절이라고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해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음식 장만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집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2명이나 있는데 넷이서 오손도손하게 앉아서 하면 되지. 꼭 제가 필요한가요? 무슨 제가 조리사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니? 예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있던 엄마가 다 듣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런 황당한 요구에 화가 단단히 나셔서 저의 핸드폰을 뺏고 스피커로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어요. 저 연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연희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김장이 웬 말이며 명절이라고 오라는 건 무슨 경우예요? 막말로 대개 아드님이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 불려오면 좋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도 엄연히 며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사람이 될 텐데 와서 살림도 배우고 가풍도 배우고 해야지요.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는 달라요. 며느리는 시댁에 뼈를 묻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출가외인도 모르세요?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출가외인 타령이세요. 우리 집 귀한 딸 연희 그런 집으로 시집 못 보냅니다. 그쪽이 대개 아드님 귀하게 키운 것처럼 저도 우리 연희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집으로 시집 못 보내니 그런 줄 아세요. 이보세요. 뭐 말이면 단 줄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제가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아요? 저도 그 집이랑 결혼 못해도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시댁에 대한 기본 도리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시댁에 대한 기본 도리요? 그러는 그쪽은 사람에 대한 기본 도리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상 치르는 아이한테 김장하러 오라고 하지를 않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전화해서는 소리 지르면서 어서 오라고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도리가 없는 집안에 우리 연희 절대 못 보냅니다. 전화 끊습니다. 엄마는 많이 화가 나셔서 민호랑 절대 결혼시키지 않을 테니 그만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저번 김장 때와 이번의 사건을 통해 결혼하면 고생길이 환히 열리는 것이 눈에 보여 결혼할 마음은 진작에 접었고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비 남편을 만나 살아온 가정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일단 시간을 내서 제주도에 왔으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바람이 불고 추워서 밖에서 놀지는 못했지만 가족끼리 숙소에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왔네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와 카톡을 남겨도 읽지도 않고 답장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예비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갈까 했지만 뭐 지금 서로 애틋해서 하루라도 못 보면 죽겠는 사이도 아니고 헤어지자고 말하려는 판에 굳이 집 앞까지 찾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싶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업무차 2주일에 한 번씩은 오니까 언젠간 회사에서 볼 거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지 4일 정도가 지났어요. 예비 남편의 회사에서 사람이 왔다길래 보니까 예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혹시 누구시냐고 했더니 예비 남편 회사 사장님의 첫째 아들, 즉 예비 남편의 형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제자리에 와서 일하려는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과장님이 예비 남편의 형이 예전에 파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4년 정도 전에 결혼한다며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으신 분 같은데 왜 파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파혼한지 알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 날짜도 잡지 않은 제게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며 얼토당토 아니한 것들을 과하게 요구하는데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다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들을 얼마나 요구했겠어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하죠. 형님이 성격이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형님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분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예비 남편은 연락도 문자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회사에도 오지 않았고요. 연락이 없는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민호와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주도에 다녀온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서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따로 집에 가서 기다리기도 싫고 해서 그냥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10살짜리 애들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헤어질 마음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대로 끝내야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건 무슨 경우라니? 아들이나 그 아버지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은 똑같구나. 사실 민호네 회사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단다. 내가 알아보니 거기 사장, 그러니까 민호의 아버지가 그런 짓을 벌인 것 같아. 그래서 요새 회사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거래처에서 연락도 많이 안 오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거래처 사장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오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일단 너는 지금 헤어진 것이 맞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버리고 싶지만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 그렇게까지는 않고 그냥 너와 민호와 있던 일들 거래처에 이야기하며 인성이 좋지 않은 집안이라고 거래처들에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네, 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런 집은 절대로 잘 되면 안 돼요. 그 후로 아버지는 거래처 사장님들께 예비 남편과 저의 이야기를 다 퍼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들은 예비 남편의 회사가 경영도 아주 더럽게 하고 인성도 별로라며 하나 둘씩 예비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끊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의 회사는 매출이 없어 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렇게 회사가 망하고 나니 그제야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 다 망했잖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치사하게. 오랜만이네. 몇 달 만에 연락했으면 최소한 그동안 잘 지냈냐고 안부 인사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니? 먼저 치사하게 나온 쪽이 누군데 우리한테 난리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근거 없는 이야기 했니? 우리는 실제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리고 너는 애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잠수를 타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고 바라는 것만 많은 너네 집이랑 시작 전에 이렇게 헤어지는 게 다행이지. 아무래도 우리 집 조상신이 나를 구해준 것 같네. 뭐?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해?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였어. 그래, 우리 결혼을 생각한 사이였지. 그런데 너는 그렇게 잠수 타냐? 지금 우리 거의 3달 만에 연락한 건 알고 있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잠적했겠어? 우리는 이제 결혼을 앞뒀던 사이가 아니라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거야. 알겠니? 더는 너랑 내가 할 얘기 없을 것 같은데 끊는다. 차마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 안녕.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던 말 다 쏟아내고 끊어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파혼했네요. 그 뒤로 한동안은 뭔가 마음이 허해서 회사 일과 공부에만 미쳐서 살았어요. 그 결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따고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죠. 그렇게 살다가 회사에서 좋은 대리님을 만났고 그분은 저의 진짜 예비 남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물론 파혼을 한 저의 사연도 다 말했는데 제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이해해 주었어요. 게다가 제 진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너무 인자하시고 집에 방문하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연애와 관련된 말 중에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라는 말 있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싫어했어요. 본인 스스로 벤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벤츠처럼 좋은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똥차를 만나고 허한 마음을 채우려 이것저것 공부하며 스펙을 쌓으니 정말 제 인생에 벤츠 같은 남자가 왔네요. 2년 전 파혼을 겪으면서 한때는 정말 우울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이 배우고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예전에 저처럼 파혼을 생각하시거나 파혼을 이제 막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이 아니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파혼의 시련을 안겨준 똥차가 갔으니 이제는 자신의 스펙을 쌓고 내면을 착실하게 다져서 여러분만의 벤츠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저의 사연을 듣고 누군가는 위로와 용기를 얻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멋없게 파혼을 하고 다시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40살 여성입니다. 말 그대로 전 사랑하는 예비 신랑과 상당히 쪽팔린 상황에 처해 기가 막히게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회상하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진 상황이었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리분별 잘하고 야무지게 결혼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준비해보고 나니까 결혼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나이를 먹어도 어떤 난관이든 실수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나이 어려도 똑똑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경험치 차이에 따라 선후배로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업무에 대해선 저 스스로 능력 있는 여자라 자부할 수 있지만 결혼 관념만큼은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을 나름 거창하게 표현해 저 스스로를 포장해봤지만 실상은 그냥 무지해서 바보같이 뒤통수 당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서름보단 창피함이 몰려옵니다. 저의 잘못이란 걸 저 또한 무척 잘 알고 있으니 나이 먹고 왜 저러나 하는 시선보다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느낄만 했던 시기가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결혼하고 싶을 만큼 이렇다 할 남자가 없어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했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결혼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 쪽에서 먼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독거 인생으로 일만 하며 살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고 기막힌 운명이 있다더니 한날 난생 처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준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의 존재였고 저는 그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예비 신랑이 수강생으로 들어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 신랑이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남자를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5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예비 신랑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살 차이면 제 인식에선 저의 또래가 아니라 한참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호감을 느낄 건더기도 없었지만 제게 호감을 표시해 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제게 호감 표시를 했을 때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 고집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게 근 1년이나 일관된 마음을 보여주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스운 착각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열자 그 이후 예비 신랑의 표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비 신랑이 제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왔고 나중에는 제가 예비 신랑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함께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건 물론이고 돈 없는 학생이었던 예비 신랑은 제 학원에 자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귀가 전까지 둘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 편견 속 어리기만 한 모습과는 다른 장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꽤 현실적이었고 실속 있다는 것 외에도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본색 또한 상당히 어른스럽고 중후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예비 신랑보다 떨어지는 기량을 가진 것 같기도 했어요. 한참 즐기고 놀만한 나이인데도 늘 자기 일에 열심인 예비 신랑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제 감정이 예비 신랑과 마음이 같아지고부터는 저희 관계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귀엽게도 제 마음이 뭐라고 예비 신랑은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더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저보다 예비 신랑이 가진 마음의 속도가 더 빨랐는데 예비 신랑은 이미 저랑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다더군요. 나는 자기처럼 청순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마음이 청순한 사람은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땐 자기가 딱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할 거야, 나는. 마음씨 깨끗한 여자를 원했다면서 제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 번씩 꺼냈었어요. 그때마다 장난기 어린 분위기와는 다르게 표정이나 눈빛이 진중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 예비 신랑에게 빠져들었죠. 예비 신랑은 30대 초중반인데도 모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이미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능력남이라 우리가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형편에는 문제는 없는 여건이었어요. 저 또한 나이도 나이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재력이 평타 이상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연애보단 일에 미쳐 살며 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저도 돈 없어서 허덕여 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랑 예비 신랑은 마음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준비해도 문제될 게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저희가 연애를 한 지는 고작 3, 4개월밖에 안 되었던 터라 아직 결혼을 고민하기엔 만남이 짧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알아본 후에 진행하고 싶어. 자기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나로서도 믿음직한 부분이긴 해. 근데 우리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나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 고맙게도 예비 신랑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며 더 이상의 진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한 2년 가까이 사귀다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4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는 고민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평생 안 할 거면 예비 신랑과 가벼운 만남만 가지다 헤어졌겠지만 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30대까지 내 삶을 즐겼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동반자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의 청혼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식장을 맞추고 신혼집 알아보고 하는 게 전부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너무 기대되어서 기분이 한껏 부푼 상태였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게 가장 설레고 좋았던 순간이었고 그 뒤로는 불길함의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바로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서부터였는데요. 저희 집에 인사 간 것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갔을 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들어갔더니 예비 시모가 특히나 저를 엄청 반겨주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화장실 간 사이 집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예비 시부모 방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쓰는 책상에 웬 모르는 젊은 여자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옛날 책상들 보면 유리로 덮인 책상 있잖아요. 그 안에 젊은 여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젊은 모습이라고 하기엔 사진 자체가 너무 현대식이라서 예비 시모는 아닌 듯 했고, 예비 신랑한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책상에 끼워 놓을 정도면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놓고 예비 시모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물론 혹시 실례될 질문일지도 모르니 빙빙 둘러서 말입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대영 씨는 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 젊었을 때예요? 되게 미인이시다. 옛날 사진을 요즘식으로 인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 자랑을 술술술 하다가 제가 가리키는 걸 보곤 급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곤 사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상한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제 그만 밥 먹자더니 저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 밖으로 나와버렸죠.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정말 물으면 안 될 일을 물어서 그런 건지 예비 시모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수상쩍게 나오는데 제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비 시댁에선 마무리 잘하고 나와서 예비 신랑한테 따로 그 사진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 아직 안 치웠나 보네? 사실 내가 지난번에 전 약혼녀 얘기한 적 있잖아. 걔랑 결혼까지 갈 뻔한 사이였는데 걔가 알고 보니 자기 집 형편을 사기쳤더라고. 그래서 파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약혼녀 사진이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부모가 전 약혼녀 사진을 갖고 있는 건 예비 시댁과 그녀가 많이 친했었다고 그래서 그녀의 소식을 가끔씩 궁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는 그녀 욕을 더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파혼했다는 이력을 못 들은 게 아니었기에 그냥 싶었는데 그 변명 자체가 제게 그리 개운한 변명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전 약혼녀랑 집안이 얼마나 가까웠길래, 도대체 그녀가 얼마나 자기 집 형편으로 사기를 쳤길래 책상에 사진까지 복원할 정도로 좋았던 관계가 파혼으로 치달았나 궁금했습니다. 물론 전 약혼녀랑 파혼하는 덕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난 거라 당시에는 그저 그녀가 예비 신랑을 놓쳐줘서 고맙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3주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는 여느 때처럼 돈독했어요. 당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성대한 식을 위해서 살도 빼야 하고 피부 관리도 해야 하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봐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봤던 그 사진 여부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던 날 제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를 향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였는데요. 저더러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김대영 씨 맞냐고.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간결하고도 강한 경고가 날라왔었어요. 느닷없이 날라온 문자는 황당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등골에 초름을 쫙 일으켰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 무시하면 된다지만 이상하게 그 브레이커를 밟은 것처럼 제 심장이 덜컥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군데 제 예비 신랑을 알고 있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자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이니 일단은 답장을 하지 않고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그 문자 내용들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답장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건지 같은 번호로 비슷한 분위기의 문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역시나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설득이었죠. 저더러 자기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라면서 예비 신랑이 집도 차도 다 자기 명의라고 하지 않냐고 그거 다 구라라고 했고 예비 신랑이 본래 순진한 여자 께서 등쳐먹고 쉽게 살려는 제비새끼라는 욕들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는 하루 이틀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읽고 무시했고 그 찝찝한 문자를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의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문자의 황당한 내용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뭡니까? 아직 예비 신랑한테 말은 안 한 상태였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걸 보내는 당사자가 예비 신랑과 결혼 직전에 헤어졌다던 전 약혼녀의 존재 같았거든요. 왠지 제가 먼저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자들이 사실이라면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제게 더 소중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아마 다들 이런 의문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대부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수상쩍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파혼을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로만 고민한 지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사실을 감당 못할 거라고 보고 예비 신랑에게 그간 받았던 문자 내용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부 입장에서 당연히 예비 신랑 쪽을 믿어야겠다는 일말의 신의로 물어본 거였죠. 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자기더러 사기꾼이래? 대꾸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결혼할 남자로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좀 불안하거든. 제가 받은 문자를 보자마자 예비 신랑은 사색이 되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혼자 진정해서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전 약혼녀 얘기했었지. 걔가 나한테 집안 사기쳐서 파혼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보복하려고 너 신상캐서 이 짓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차단해.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여자야. 보복을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러는 거래? 이거 엄연히 범죄야. 자기도 이 여자가 이러는 거 몰랐을 정도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는 짓이 정말 스토킹이잖아. 원래 뭐 없는 애들이 더 그리 추잡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신고해도 답이 없어. 내가 진짜 알아서 할게. 돈 몇 푼 쥐어주면 더는 안 이럴 거야.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비 신랑을 말렸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절대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이던 예비 신랑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전 약혼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그런 행동만으로도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게는 부자연스럽게 비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게만 오는 문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자는 그저 약과에 불과했는데요. 한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아직도 이 부분은 기가 찹니다. 선주야, 나한테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다. 어떤 사람이 네 신랑더러 뭣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니까 집안 망하기 싫으면 딸 결혼 말리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이 문자 받고 네 아빠랑 얼마나 놀랐다고. 이때부터 저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여자가 도대체 우리 엄마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를 안심시킨 후에 그 여자를 수신 차단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곤 예비 신랑한테 제 엄마 사정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 이래도 내가 이걸 그냥 넘겨야 하는 일이야?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자 하는 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 이러다 이 여자가 우리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깽판 치겠어. 미안해. 나도 얘가 이렇게 정신 나간 애인 줄 몰랐어.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우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난번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랬잖아.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동안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왜 자기 과거 여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불안에 떨어야 돼? 나 이거 신고할래. 기분 나빠서 못 참겠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얘가 아무래도 내가 찾는 거 눈치채고 갑자기 숨어버린 것 같아.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도망친 이후로 못 찾고 있어. 이러면 경찰에 연락한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야.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라, 응? 우리 결혼식은 절대 차질 없게 할게. 예비 신랑은 제게 절절매며 사과를 하더니 한 3일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고작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갈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는 듯해 불안했어요. 그렇게 3일 뒤, 새벽 늦게 예비 신랑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전 약혼녀가 찾아간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저는 신혼집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비 신랑의 주의를 듣자 온몸에 공포가 싹 오르더라고요. 그날 예비 신랑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는데도 예비 신랑은 전 약혼녀를 만나지 못해 찾기만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을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미리 주의를 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꼭 덧붙였고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신뢰성 없는 말로만 저를 위로했죠. 그 일 때문에 예비 신랑과 새벽 내내 통화를 하느라 밤잠을 샌 저는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풍기는 악취 때문에 선조름마저 다 깼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을 한 건데요. 세상에나 우리 집 대문 뒤에 웬 사람 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모양새나 굵기 등을 봐선 분명 사람 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뭉개져 있었는데 밟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이용해 퍼낸 모양새로 놓여 있더군요. 그 모양새가 가리키는 징조는 바로 제 눈앞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우리 집 바깥 문고리에 똥이 처발러서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악 소리를 지르며 기겁하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부모님이 저를 걱정해서 뛰쳐나왔고 저는 부모님께 상황 설명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얼마 뒤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사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이미 상황 파악을 한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지피는 사람 있냐는 경찰의 말에 저는 당장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를 불렀어요. 전화번호 말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까지 보여주면서 이상한 스토킹을 받고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준 전화번호와 건물 내 CCTV를 이용해서 전 약혼녀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바로 추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전 약혼녀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렇게 못 찾겠다고 헤매기만 했던 전 약혼녀를 12시간도 안 돼서 잡은 거였어요. 물론 예비 신랑 입장은 경찰이 아니니까 능력면에서 경찰보다 뒤떨어졌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당장 그 여자의 두꺼운 낯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연차를 낸 저는 서둘러 경찰서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범인이라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너무 순하게 생긴 시골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전혀 나쁜 짓 할 것처럼은 안 생긴 분위기였단 뜻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지 아무런 미동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여자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런 추잡한 짓을 한 여자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경찰 덕분에 저는 그 여자가 전 약혼녀라는 걸 알았고 바로 그 전 약혼녀를 붙잡고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쏟아냈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미 대영 씨랑 헤어진 사이라면서요. 그쪽이 대영 씨한테 사기 쳐놓고 왜 대영 씨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엄연히 스토킹이에요. 이럴수록 그쪽만 더러운 꼴 당하는 거 몰라요? 그 인간이 그러던가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아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만. 저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될 걸 믿으세요. 40살이면 사회생활 좀 하셔서 사람 보는 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여태껏 확신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가요? 전 약혼녀는 순한 얼굴과 다르게 예비 신랑을 비꼬면서 가소롭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하는 말에 확신한 적 있었냐는 전 약혼녀의 도발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행실을 곱씹어 봤는데 이 여자 질문에 알맞은 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게 될걸요? 제가 그쪽을 도울 입장으로 이런 흙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건 아니고요. 저도 크게 당한 게 있어서요. 저야말로 그 자식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보통 날쌘 게 아니네요. 무슨 소리예요? 대영 씨를 만나고 싶다고요? 대영 씨가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지금도 우리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 이상한 문자로 협박하는 바람에 혼자서 당신 찾느라 생활도 엉망이 됐다고요. 그 자식이 말은 참 잘하죠. 전생에 진짜 들치라도 됐나 봐요. 어쩜 그렇게 쥐구멍을 잘도 찾아서 빠져나가는지. 그쪽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공생이랑 기생을 좀 구분하세요. 제가 당시 너무 정신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던 상황을 아직 예비 신랑한테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한테 바로 얘기 못했던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다소 세게 발언하면서까지 전 약혼녀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밝혀질 전 약혼녀와의 얘기와 그녀가 제게 보여준 증거물은 예비 신랑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저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새끼 돈 많은 척 다 가진 척 하면서 마음이 청순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안 해요?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안 하던가요? 그거 다 그 새끼 수법이에요. 이 정도로 뒤구린 인간이면 사정을 잘 몰라도 결혼식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진이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런 찝찝한 놈 바로 버릴 텐데. 전 약혼녀 입에서 예비 신랑이 제게 했던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인데 그녀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제가 예비 신랑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한테 접근했던 건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전 약혼녀가 상가 건물 몇 채는 갖고 있는 줄 알고 접근을 했었다네요. 뒤늦게 전 약혼녀에게 몇 억 가치의 건물이 없다는 걸 알고는 가차없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수법을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약혼녀는 자기가 제일 긴 세월간 예비 신랑한테 사기를 당했다가 까였고 자기 부모님 통장을 훔쳐간 예비 신랑을 쫓기 위해서 이를 갈며 예비 신랑의 다른 약혼녀들까지 만나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여준 고소 동의란에는 무려 18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 눈앞에 있는 전 약혼녀를 빼고는 하나같이 예비 신랑보다 연상이었고 재산이 기본적으로 억대에다 직업은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약혼녀는 예비 신랑의 실패작 같은 부분이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약혼녀와 만난 시간이 아까웠던지 그녀의 부모님 통장에 손을 댔었나 봐요. 모든 걸 세세하게 들었음에도 이건 결국 말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던 게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당한 배신을 한순간에 믿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향한 제 마음속의 기대가 단 한 톨도 남지 않을 때까지 믿어야만 돌아설 때도 미련 없이 등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랑 관련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개인적인 앙금 때문에 일 꾸며서 우리 사이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집안 형편 안 좋은 편이라면서요. 괜히 우리 신랑 재력이 아까워서 붙잡고 싶은 거 아닌가요? 부정하고 싶겠죠. 저뿐만 아니라 고소에 동의한 여자들도 다 그쪽처럼 그렇게 부정했대요.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사기당한 게 쪽팔려서 모른 척 눈 감고 넘겼던 건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깜빵에 넣고 싶나 봐요. 다들 저한테 뭘 보내줬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심하게 흔들려 버렸지만 예비 신랑이 제게 보여준 진심이 거짓이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전 약혼녀한테 따졌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을 마음 놓고 돌아설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증거를 갈구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전 약혼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18명의 여자들이 보내온 예비 신랑과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고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고작 3일 앞둔 날이었는데 저의 모든 앞날이 와르르 무너져 앞이 깜깜한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였죠. 전 약혼녀는 이미 경찰한테 이 사실을 밝혔는지 경찰 쪽에서 이미 예비 신랑을 체포하러 갔다고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타이밍에 예비 신랑이 개쌍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주저앉아 있으니 예비 신랑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전 약혼녀만 봤는지 예비 신랑이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서 전 약혼녀를 덮치러 뛰어오더라고요.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만날 때도 그렇게 거지근성 드러내면서 사람 발목 붙잡더니 날 끝까지 뒤쫓으시겠다. 너네 부모 돈 때문에 그러냐? 나도 너 만났던 시간 아까워서 보상 좀 받으려고 했던 건데 참 더럽다 더러워. 야, 비렁뱅이 돈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들고 꺼져. 더는 내 결혼 방해하기만 해봐. 예비 신랑은 도중에 경찰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전 약혼녀 가까이는 오지 못했고 그렇게 멀찍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듣자 하니 전 약혼녀 말대로 이 여자 부모님의 돈을 훔친 것도 맞고 예비 신랑의 말씨가 저급하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전 약혼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이 루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한참 주저앉아만 있던 제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처량한 꼴이 예비 신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울분이 터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경찰을 바로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자기가 왜 어떻게 여기 있어?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한 거지? 둘이 따로 만났던 거야? 이 여자 정신 나갔으니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비 신랑은 혼자서 극도로 흥분을 했다가 불안해하면서 금세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가 예비 신랑의 특징인 것 같더군요. 화냈다가 바로 꼬리 내리는 짓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놓치기 아까워서 나한테 끝까지 숨겼니? 네가 나한테 알아서 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정작 보여준 게 이런 꼴인데 내가 뭘 얼마나 더 믿어줘야 돼?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보다 네 말이 더 개똥으로 들리는데? 그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는 저 여자 입노름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고 저녀는 가해자니까. 작정하고 얘기를 꾸며온 사람이랑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하는 수준이 같겠어. 예비 신랑은 제 손을 불끈 쥐고서 어떻게든 저의 돌아간 눈빛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생각은 온전히 한 방향뿐이었어요. 제게 믿음을 갈구하는 이 손으로 예비 신랑이 18명 여자의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기만 했죠. 이제는 저까지 해서 19명을 속인 셈이겠네요. 이 상태로 예비 신랑을 믿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고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소름까지 끼쳤으니 예비 신랑한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손길을 바로 뿌리치곤 그대로 기싸대기를 한데 뒤통수까지 2대를 날렸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나는 그래도 너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 인생이 만만하니? 그렇게 심심했어? 어떻게 18명을 등쳐먹을 수가 있어? 저기요. 왜 다른 여자 말을 믿냐고.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 스토커 같은 거야. 나 자기한텐 다 떳떳하다니까. 왜 증명되지도 않은 루머를 믿고 그래? 네가 정상적인 새끼였으면 이런 상황이 꼬이지도 않았겠지. 누나들이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연상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랬니? 참 좋은 여자들로 잘도 골랐더라. 이런 것도 재주라고 봐주고 눈 감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어떻게 꼬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그 여자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놈이 사기를 치겠어? 어느 쪽이 좀 더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지. 무작정 듣는 대로 믿으면 어떡해. 예비 신랑은 정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꽁무니를 빼더군요. 도대체 뭘 믿고 경찰서에서까지 발뺌을 하는 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전 약혼녀 폰에 있는 18개 웨딩 사진을 예비 신랑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랑 연애만 했대요. 하지만 사귀는 절대 친정은 없었고 단지 웨딩 사진을 찍기만 하면 관계가 파투났다면서 자기한테 그런 안 좋은 사주 같은 게 신 것 같다는 등의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의 결혼만큼은 밀어붙이고 싶었는지 자기의 파혼 팔자 좀 고쳐달라고 우스운 소리로 매달리지 뭡니까? 네 놈이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간과한 게 있다. 누나들이 너보다 배운 게 더 많아서 하찮은 제비 새끼한테 당한 거 쉬쉬 못 넘겨주거든. 돈 없이는 이 세상 못 살 것 같지? 깜빵 세계는 등 쳐먹으면서까지 돈 구걸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거든. 너한테 아주 딱인 곳이라서 우리가 친히 처박아 두려고. 감방 존재는 또 무서운지 예비 신랑이 식겁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찌질하게 질질 짜면서 그제야 진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사기친 것도 인정을 했고 저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로 동정심을 사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여태 제가 예비 신랑을 많이 봐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 줬다는 걸요. 네가 내 돈까지 등쳐먹었으면 나 네 면상 2대로 안 끝냈어. 남자 구실하게 내버려 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거다. 네가 우리한테 사정해야 되는 건 살려달란 소리가 아니라 돈 갚을게요.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애새끼야. 이참에 깜빵 가서 인생교육 좀 받다 나와. 이미 경찰 내부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는 예비 신랑을 하찮게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그런 예비 신랑 앞에서 그동안 예비 신랑이 사기쳤던 연상녀들 이름을 다 읊어주었어요.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들겠다고 파이팅 응원을 해줬죠. 정말 제가 다 쪽팔려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런 사기꾼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저놈 옆에서 시시덕거리며 보낸 세월이 모조리 창피함으로 남아버렸어요.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나요? 사연 쓰는 곳이 아니었다면 제 지인들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뺏기지 않아 다행인 셈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예비 신랑한테 빌려준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경제관념에서는 다소 냉정한 타입이라 예비 신랑이 은근슬쩍 보냈던 시그널을 못 알아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비 신랑이 제게 돈을 뜯어가지 못해서 저와 결혼까지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운 좋게 나름대로 피해자 신세를 면했잖아요. 전 약혼녀들의 존재는 저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들 덕분에 인생을 구제받은 셈이니 저는 예비 신랑 고소하는 데는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이딴 사기꾼 새끼가 사람 마음 가지고 돈을 해먹는 일이 없도록 SNS에 신상까지 까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18명 여자들도 전부 도움을 보태주는 덕에 예비 신랑 얼굴을 알리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전 약혼녀는 저희 집에 똥 처바른 처벌을 따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대체 왜 그랬냐고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 전 약혼녀가 하는 말이 저한테 강하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또 예비 신랑한테 끔뻑 속는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 똥은 아니고 개똥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 약혼녀는 뒤늦게나마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변명이었든 아니든 간에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강력한 방법 덕분에 제가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약혼녀 쪽에서 문짝 전체를 배상하는 걸로 하고 합의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도 방지턱 하나 없이 속전속결 진행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수많은 대상을 상대로 대략 6억 원 가량을 상습 사기친 죄로 4년 유기징역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은 뒤통수의 세기에 비하면 아주 허망한 결론이었지만 그래도 불구덩이에 발 담그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잘못 밟을 뻔했던 똥은 근처만 가도 냄새에 배이는 법인가 봐요. 예비 신랑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었는데 저를 뭘 얼마나 봤다고 엄청나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감히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 내 아들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러냐?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효도하면서 잘만 살아온 착한 아들이야. 어디 그런 쪽팔린 이유를 만들어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먹칠을 해? 이보세요. 저희가 상견례 안 한 이유는 뭔 줄 알고 큰 소리세요? 그쪽 아드님께서 그쪽들이 말실수라도 할까봐 입막음 시키려고 생략한 거랍니다. 긴 말하기 싫고 아드님 쪽팔린 죄명을 믿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들이 그놈 잡아먹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있어요. 아들 목숨 건사하길 바라면 사기꾼 부모답게 집안에 꽁꽁 숨어서 사시는 게 좋을걸요? 그날 예비 시모 전화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 왠지 이쪽 사정을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전 약혼녀랑 많이 친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약혼녀한테 예비 시모 연락처를 넘기며 예비 시댁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약혼녀가 예비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엄청 환대를 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자기 돈 내놓으라면서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님 돈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네요. 예비 시모가 식겁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는데 전 약혼녀가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끝까지 돈을 갈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모 표정이 상상되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동시에 좀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살면서 사기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공허감을 주었습니다. 고작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의 행각에 노란한 것이지만 그것에 제 인생 가치관이 크게 흔들려 버렸잖아요. 아마 당분간은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쉽게 결혼을 생각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으니 불행을 이쯤에서 막은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사연을 마무리 짓는 이 와중에도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저라도 지나가다 이런 사연이 보이면 고개를 저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연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은 창피하다 전했어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소중히 생각하고 믿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주셨다면 제 허탈한 기분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게 된 한 노처녀의 속풀이였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쓴소리 한마디 던지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늘 인생 평안하시고 부름만 쏙쏙 골라서 피해가는 지혜를 잔뜩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